근데 딸의 남자친구랑 그럴 수가 있나?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할 콘텐츠 별밤 책장입니다. 문학 전공자인 제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다양한 분야 혹은 다양한 주제, 장르의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은 읽는 재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분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이 텍스트가 나에게 주는 재미와 호기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서는 전문적인 분석을 다루기보다는 저에게 순간적으로 왔던 어떤 감상들, 들었던 질문, 호기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학 전공자로서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학을 읽는 궁극적 이유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혹은 하나의 의견일 뿐 나와는 다른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전부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돌려 말했지만 작품에 대한 제 해석 그리고 생각은 여러분들과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수많은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책, 2011년에 나온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1946년에 태어난 줄리언 반스는 올해로 80이 된 영국 작가입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해온 작가이기도 하죠. 2026년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생활을 마감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생애 동안 20권이 넘는 장단편 소설집들을 내왔는데요. 왕성한 활동력이죠. 그의 대단함은 이런 수많은 작품뿐 아니라 서머셋 몸상, 이엠 포스터상 등 세계에 내로라 하는 문학상들을 섭렵을 했고요. 2011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1년 이전에도 총 3번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번번이 고배를 마시던 그에게 결국 그 상의 영예를 쥐어준 게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겠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2017년 개봉한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어떤 반전이라기보단 재해석에 가까운 순간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주인공 토니의 학창시절과 청년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부는 그가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돌아오면서 자신의 기억을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토니 웹스터가 은퇴한 이후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시작됩니다. 토니는 학창시절 총명하고 철학적인 친구 에이드리언 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서는 베로니카라는 여인과 연애를 하게 되죠. 토니는 베로니카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베로니카의 가족들, 아버지, 오빠인 잭, 그리고 어머니인 사라와 함께 며칠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이상한 감정, 그리고 불편한 관계만 남겨놓은 채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연애 청춘의 연애처럼 이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죠. 그러다 얼마 뒤 토니는 충격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구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와 현재 만나고 있으며 반대할 경우 우리의 관계를 재고해보겠다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토니는 자신이 비교적 두 사람에게 점잖은 답장을 보냈다고 기억한 채 살아가고 이후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십 년 뒤 베로니카의 어머니 사라가 토니의 앞으로 500파운드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유산으로 남긴 것을 계기로 과거가 다시 돌아옵니다. 토니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보낸 편지가 자신의 기억과 달리 질투와 악의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말에 가서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사라와 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토니는 자신의 편지가 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묻게 되고 자신이 믿어온 기억과 삶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기억이 사실인가 아니면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실제 사건의 흔적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선택과 망각, 현재의 관점에 따른 해석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토니 역시 자신의 과거를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설이 진행될수록 그의 기억이 불완전하고 자기 방어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요, 자신에게 불편한 부분을 덜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죠. 기억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기억을 기반으로 전개하는 이야기, 대화가 사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학자 프레데릭 바틀릿은 기억을 과거의 장면을 그대로 저장했다가 꺼내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지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신을 평범하고 무해한 사람으로, 베로니카와의 연애는 그저 젊은 날의 흔한 실패로, 에이드리언에게 보낸 편지는 오래전의 사소한 감정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는 1인칭 화자인 이 토니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소설이 진행될수록 그의 기억이 불완전하고 자기방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독자 역시 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음에도 독자와의 관계,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즉, 신뢰하기 어려운 화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결말에 도착하기 전에도요, 토니가 기억하는 진실과 실제 사건에 대한 간극에 있어서는 이미 이전부터 보여지고 있는데요. 1장에서 토니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에이드리언의 죽음을 마주하죠. 그리고 친구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토니를 제외한 친구들은 에이드리언 자살하기 3달 전에 그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토니의 친구 엘릭스는 그 당시 에이드리언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팔팔하던데 발랄했어. 좀 들떠있긴 했어도 평소랑 크게 다를 거 없었어. 그런데 이 말을 토니는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재해석하죠. 엘릭스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에이드리언이 행복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증언했었으니까. 물론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릭스의 평범한 증언이 토니의 서술 안에서 조금 더 확정적이고 극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이런 변화는 토니가 사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전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자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해석인지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 문제는 작품 속의 역사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이 문장은 에이드리언이 역사학자 라그랑주를 인용해서 수업 시간에 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역사를 기록과 증거를 통해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단위에서는 기록은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기억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는 사건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죠. 토니가 들려주는 삶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과 몇 개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편지와 일기 조각이 등장하면서 그 역사는 수정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진실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과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흔들리고 수정되지만 그 어떤 버전도 과거 자체와는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에 있습니다. 토니는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내가 화가 나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길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설은 묻습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책임도 사라지는가? 토니가 쓴 편지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현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이 상처받기를 바랬고 관계가 실패하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잔인한 말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파괴할 계획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주려는 의도까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토니가 법적인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가한 상처를 오랫동안 얼마나 사소한 일로 처리해왔는가가 중요합니다. 토니는 편지를 다시 읽은 뒤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회한이라고 부르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발생한 손상을 되돌릴 수 없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베로니카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받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자신이 베로니카에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는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토니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이 토니로 귀결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이 작품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 혹은 결말 이후 토니의 반응을 바탕으로 다시 쉽게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읽으면 계속 찝찝함이 남죠. 왜? 토니 이외에도 이해되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분명 토니는 자신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소설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의 기억을 따라가고 후반부에는 그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편집되고 자기 방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독자는 쉽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죠. 아, 토니의 기억은 틀렸고 베로니카가 나중에 가지고 온 어떤 사실이 진짜였구나. 그러나 작품은 실제로 베로니카의 내면이나 생각 역시 독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너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전모를 다시 그에게 설명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독자가 확보하는 것은 토니의 현재 회상, 그가 과거에 보낸 편지, 에이드리언의 일기 한 조각, 사라의 유언과 짧은 추심, 베로니카의 말과 행동, 그리고 돌봄 노동자가 알려준 새로운 사실뿐입니다. 특히 베로니카가 보내준 에이드리언의 일기 조각은 예를 들어 토니가 라는 미완의 문장과 함께 끝나죠. 따라서 에이드리언이 토니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역시 끝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말은 객관적 사실이 완전히 복원되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록과 단서를 바탕으로 토니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순간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서사가 무너졌다고 해서 두 번째 서사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단서인 토니의 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2부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아, 사람이 이 정도까지 심한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비속어가 없는데 엄청나게 심한 욕들이 막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다분히 악의적이죠, 그런 면에서. 토니는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가 서로에게 상처 주기를 바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실패하기를 저주하며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불행해지기를 바란다고 씁니다. 따라서 편지 자체에 담긴 분노와 질투, 악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으니 토니에게 분명한 윤리적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이 편지와 에이드리언의 자살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토니가 자신을 책임의 사슬 안에 놓게 되는 계기는 에이드리언의 일기를 보고 나서죠. 그 일기에서 에이드리언은 인간관계와 책임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면서 책임이 연결고리 양옆에 있는 사람의 책임인지 아니면 전체 사슬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일기는 예를 들어 토니가 라며 미완으로 끝나죠. 토니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자기를 책임의 사슬 안에 두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토니가 마지막에 도달한 해석일 뿐입니다. 소설에서 비교적 사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토니의 기억이나 어떤 해석을 비껴내고 그리고 베로니카의 어떤 분노한 감정 역시 비껴내고요. 비교적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죠. 토니는 악의적인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서 토니는 에이드리언에게 베로니카에 대해 베로니카의 어머니와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이후 에이드리언과 사라 사이에서는 어떤 성적 관계가 생겼고 사라는 임신을 했다. 그리고 에이드리언은 자살했다. 드러난 사실은 이 정도일 뿐 작품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즉 역사적 공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드리언은 실제로 토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사라를 찾아간 건지, 그 편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게 한 건지, 혹은 사라와 에이드리언은 그 전부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라의 임신이 에이드리언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죠. 따라서 토니의 편지가 사건의 한 조건이나 계기였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사건의 단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소설 초반 학생들의 역사 토론과도 연결되죠. 에이드리언은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사라지고, 반대로 역사적 과정만을 탓하면 개인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개인들의 선택이 연결된 책임의 사슬을 제안하는 거겠죠. 그러나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려는 자신의 욕망 자체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건 역시 자신만의 사고방식일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따라서 드러난 사건과 그 일들의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운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결과를 토니의 편지 하나로 환원한다면 우리는 사건 초반 학생들이 역사를 단일한 원인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사실 제가 가장 의문을 가졌던 인물은 사라입니다. 토니가 처음 베로니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라는 이미 애매한 태도를 보이죠. 토니와 둘만 남아 아침밥을 먹고 딸에 대해 경고하는 듯한 말을 하며, 그리고 그가 떠날 때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수평적 손짓을 남깁니다. 결말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장면을 다르게 읽고 싶어집니다. 사라는 어쩌면 딸의 젊은 남자친구를 단순히 귀엽게만 본 것이 아니라 이성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 말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해석 역시 가능합니다. 결말을 알게 된 토니가 과거의 사라의 모호한 행동에 대해서 뒤늦게 성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사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토니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독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전히 그의 기억과 새로운 해석일 뿐입니다. 사라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인물이죠. 그녀의 감정과 동기는 토니의 기억, 그리고 베로니카의 행동, 에이드리언의 일기, 그리고 사라가 남긴 짧은 편지를 통해 추정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라는 이 작품에서 가장 가려진 인물이자 가장 큰 역사적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라를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베로니카 역시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즉, 베로니카의 판단 역시 하나의 역사적 서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에이드리언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고 어머니가 임신했으며, 이후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고 장애가 있는 이복 동생이 태어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그 모든 사건의 내막을 완전히 알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남은 기록 중 가장 분명한 것은 토니의 편지겠죠. 에이드리언의 일기는 어머니에게 있었으니까요. 사라의 내적 동기나 에이드리언의 정확한 심리는 알 수 없지만 토니의 악의는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편지에는 에이드리언에게 사라와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분명한 문장까지 있었고요. 따라서 베로니카가 이 편지를 토니가 외면해온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큽니다. 토니가 자신을 무해한 사람으로 기억을 한다면 베로니카는 토니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파국으로 내몰았던 인물로 기억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작품은 베로니카가 토니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에이드리언의 일기를 얼마나 읽었는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토니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는지 역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베로니카 역시 자신이 겪은 배신과 상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부 기록을 통해 과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판단 역시 토니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모든 인물이 불완전한 기억과 불충분한 기록으로 자신의 역사를 서술해 간다고 할 때 독자는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작품 초반 롭슨의 자살과 에이드리언의 자살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롭슨의 자살에는 여자친구의 임신이 있었고 롭슨의 자살이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께 남긴 짧은 편지가 있었고 롭슨의 목소리는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토니와 친구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재구성하죠. 에이드리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임신이 있었고 에이드리언은 자살을 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의 일기와 토니의 편지가 남았고요. 사라와 에이드리언의 증언은 부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니와 친구들이 했던 그 역할을 각각의 인물 그리고 독자들이 맡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독자들은 이 사건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라가 먼저 에이드리언을 유혹했을 것이다. 에이드리언은 임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토니의 편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촉발했을 것이다. 베로니카는 토니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을 것이다. 모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텍스트가 완전히 확인해주는 사실은 아니죠. 따라서 이 소설이 독자에게 주는 반전은 단순히
토니가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독자 역시 불충분한 기록과 침묵만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의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의 해석,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바틀릿의 구성적인 기억에 대한 논의처럼 인간은 흩어진 정보와 공백을 그대로 놔두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선입견, 도식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서사로 완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자 역시 소설 속 파편을 인과적인 서사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토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는 점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토니의 기억을 교정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베로니카의 서사 역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에이드리언이 왜 자살했는지, 토니의 편지가 어떤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과적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결국 독자는 토니와 마찬가지로 남겨진 파편을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에이드리언이 말한 역사에 대한 정의 역시 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이 소설은 기억의 불완전함뿐 아니라 불완전한 기록에서 인과관계와 윤리적 책임을 만들어내려는 독자의 욕망 역시도 문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번에 나눠서 읽었는데요. 아마 집중력이 좋은 독자라면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문장이 가지고 있는 흡입력, 서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소설이 150페이지가 아니라 300페이지짜리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끝에 가서 마주하는 진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 흔히들 들 수 있는 토니가 틀렸다, 베로니카가 맞았구나,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토니도 베로니카도 그리고 독자인 우리도 모두가 불완전한 기억과 불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여전히 질문들이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 토니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베로니카의 침묵은 진실에 가까운 태도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기록과 기억만을 가지고도 누군가의 삶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별밤 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읽고 나서 오랫동안 질문이 남는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